출근길에 다들 복잡한 지하철 환승역이나 강남역 사거리 같은 데 걸어갈 때요. 주변 사람들을 가만히 관찰해 본 적 있으신가요? 아, 그 수많은 사람들이 막 바쁘게 쏟아져 나오는 풍경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진짜 수백 명의 사람들이 서로 부딪히지도 않고 그 좁은 틈을 막 슉슉 파고들면서 각자의 목적지를 향해 스쳐 지나가잖아요. 네, 진짜 흔하게 보는 아침 풍경이거든요. 그렇죠. 우리는 그냥 오늘도 매일 반복되는 바쁜 일상이네 하고 넘기지만 사실 그 장면을 가만히 뜯어보면 이게 200만 년의 진화에 걸쳐서 정교하게 짜인 생체 역학적 기적이 눈앞에서 펼쳐지는 순간이라는 겁니다. 생체역 학적 기적. 아주 멋진 표현이네요. 네, 그래서 오늘 심층탐구에서는 바로 이 우리의 일상적인 움직임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인류를 정의할 때 뇌가 유독 발달했다고 해서 호모사피엔스 혹은 도구를 만들 줄 안다고 호모파베르 약간 이렇게 불러왔잖아요. 네, 보통 학교에서도 그렇게 배우고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개념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인류학이나 생물학, 신경과학 자료들을 한데 엮어보니까 이 모든 학문적 정의의 밑바탕에 완전히 다른 아주 놀라운 핵심이 숨겨져 있더라고요. 네, 완전히 시각을 뒤집는 기운이 담겨 있죠. 맞아요. 바로 인간은 본질적으로 움직이는 존재, 즉 호모 모티부스라는 통찰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한번 파헤쳐보죠. 도대체 이 움직임이라는 게 인류 문명사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길래 우리의 정체성 자체를 아예 새롭게 정해야 한다는 건가요? 이 호모 모티부스라는 개념이 최근 학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패러다임 전환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인간을 단순히 막 생각하는 뇌나 도구를 쥐는 손, 이렇게 파편화해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뇌랑 손을 따로 떼어놓고 보지 않는다. 그렇죠. 뇌, 신경계, 근육, 뼈대, 그리고 나아가서 타인과의 연결까지 이 모든 것을 하나로 통합하는 행위 자체가 바로 물리적 움직임이니까요. 듣고 보니까 그러네요. 네, 자료들을 쫙 종합해보면 우리가 두 발로 걷고 같이 춤을 추고 또 스포츠에 막 열광하는 이 모든 행위들이 문명이 발달하면서 나중에 파생된 결과물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결과물이 아니라면요? 오히려 인간의 뇌와 문명을 지금의 형태로 빚어낸 가장 강력하고 근원적인 원인이라는 거죠. 잠깐만요. 움직임이 문명의 원인이다? 사실 인간이 움직인다는 것 자체는 별로 특별해 보이지는 않거든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기 쉽죠. 강아지도 꼬리치면서 산책하는 거 엄청 좋아하고 새들도 계절 바뀌면 막 수천 킬로미터를 날아가잖아요. 그냥 생명체라면 다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물학적 본능 아닌가요? 네, 동물의 본능이죠. 배가 고프면 사냥하려고 뛰고 포식자가 나타나면 살기 위해 도망치는 건 모든 동물의 기본값이니까요. 인간의 움직임이 뭐가 그렇게 다르다는 건지 확 와닿진 않네요. 방금 말씀하신 그 생존 본능에 충실한 물리적 이동, 이걸 인류학에서는 제1의 움직임이라고 부릅니다. 대1의 움직임이요? 네, 이 움직임의 목적은 철저히 개체의 생존, 그러니까 칼로리를 섭취하거나 물리적 위험을 회피하는 데 맞춰져 있죠. 동물의 움직임은 압도적으로 이 제1의 움직임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살기 위한 움직임이군요. 맞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진화의 어느 시점부터 이 제1의 움직임을 제2의 움직임으로 확장시켰습니다. 제2의 움직임이라면 생존이랑은 다른 건가요? 창조하기 위한 목적 지향적인 움직임을 발명해낸 겁니다. 생존과 무관한 움직임이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워지는 부분이네요. 제 생각에 비유하자면 약간 이런 거 아닐까요? 어떤 비유일까요? 광장 한복판에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갑자기 완벽하게 똑같은 안무를 추는 플래시몹이나 아니면 수영장에서 수십 명이 호흡을 맞추는 수종 발레 같은 거요. 오,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사실 하늘을 나는 철새들의 근무도 겉보기엔 되게 비슷해 보이잖아요. 근데 그건 공기 저항을 줄이거나 매 같은 포식자를 교란시키려는 철저한 생존 공식이잖아요. 그렇죠. 생존을 위한 프로그래밍이죠. 그런데 인간이 플래시몹을 한다고 당장 배가 부른 것도 아니고 사자로부터 도망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고도의 타이밍을 계산해서 그런 상징적인 예술을 만들어낸다는 게 동물의 움직임이랑은 정말 결이 다르군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그 플래시몹 비유를 진화생물학과 신경과학의 관점으로 연결해보면 그 이면에 숨겨진 놀라운 메커니즘을 발견할 수 있거든요. 어떤 메커니즘인가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일정한 리듬에 맞춰서 함께 춤을 추거나 행진을 할 때 우리 뇌에서는 옥시토신과 엔돌핀 같은 신경화학 물질이 대량으로 막 뿜어져 나옵니다. 기분 좋아지는 호르몬들이요? 네, 인간은 신체적 동기와
즉 남들과 발을 맞추고 같은 템포로 움직이는 그 물리적 행위 자체를 통해서 우리는 거대한 하나의 부족이다 라는 아주 강렬한 유대감을 느끼도록 진화했어요. 움직임 자체가 유대감의 스위치네요. 맞습니다. 다른 포유류가 서로 채취를 막거나 물리적인 서열 다툼을 통해서 무리를 유지한다면 인간은 바로 이 문화적 움직임을 통해 수백 명 단위의 거대한 사회적 결속을 단기간에 구축하는 방향으로 뇌회로를 완전히 재편한 것입니다. 와, 진짜 신기하네요. 근데 여기서 살짝 딴지를 걸어보고 싶은데요. 네, 편하게 말씀하시죠. 인간이 문화적인 방향으로 특별하게 진화했다는 건 알겠는데 신체 능력이나 움직임의 정교함 그 자체만 떼어놓고 보면 자연계에 인간보다 압도적인 동물들이 진짜 너무 많잖아요. 신체 능력의 한계치 말씀이시군요. 네, 치타는 시속 100km로 달리면서도 막 완벽하게 방향을 전환하고 독수리는 수 킬로미터 상공에서 들쥐의 그 미세한 움직임을 포착해서 낚아채잖아요. 침팬지만 해도 평범한 성인 남성보다 근력이 훨씬 뛰어나고요. 네, 침팬지 악력이 어마어마하죠. 동물의 신체 발달도 충분히 고도화되어 있는데 왜 유독 인간의 움직임만이 문화와 문명의 도구로 작용했다고 보는 건가요? 이 질문이 호모모티부스를 이해하는 꽤 중요한 분기점을 만들어냅니다. 치타의 속도나 독수리의 시력이 극도로 발달한 것은 사실이죠. 하지만 그런 동물의 진화는 철저하게 해당 개체의 물리적 한계치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간 겁니다. 한계치의 극대화요? 네, 비유하자면 게임에서 캐릭터 키울 때 공격력이나 속도라는 특정 스탯에 모든 포인트를 쏟아부은 결과물인 거죠. 아, 스탯 올인. 완전 이해되네요. 반면에 인간의 신체 구조와 움직임의 진화는 그런 속도나 압도적인 힘을 어느 정도 포기했습니다. 그 대신에 극단적인 협응력과 범용성을 선택했죠. 협응력이랑 범용성이요? 네, 그 결정적인 신체적 변화가 바로 직립보행입니다. 두 발을 땅에 디디면서 양손이 완전히 자유로워졌잖아요. 그중에서도 특히 엄지와 검지를 맞물려 사용하는 정밀한 쥐기 능력의 탄생이 문명을 갈랐습니다. 쥐는 능력이요? 근데 침팬지나 원숭이도 손 엄청 잘 쓰지 않나요? 다큐멘터리 보니까 나뭇가지로 개미도 파먹고 나무도 슉슉 잘 타던데요. 침팬지의 손을 해부학적으로 자세히 보면 네 손가락이 길고 약간 갈고리처럼 생겼습니다. 아, 맞아요. 갈고리 모양. 네, 나무에 매달리거나 물건을 거칠게 꽉 움켜쥐는 힘 쥐기에 특화되어 있죠. 반면에 인간의 손은 엄지손가락이 다른 손가락들과 완벽하게 마주볼 수 있는 구조로 아주 길고 유연하게 진화했습니다. 아, 엄지손가락의 방향이 다르군요. 그렇습니다. 덕분에 엄지와 검지의 끝을 정확하게 맞닿게 하는 정밀한 통제가 가능해진 겁니다. 돌의 결을 보고 아주 정교한 각도로 쪼개서 날카로운 날을 만들고 짐승의 가죽에 바늘구멍을 내어 실을 꿰고 나중에는 붓을 쥐고 글씨를 쓰는 것까지요. 와, 바느질이랑 글씨 쓰기 전부 그 엄지와 검지 덕분이네요? 맞습니다. 이 모든 미세 운동은 폭발적인 근력을 내는 것보다 뇌의 엄청난 연산 능력, 그리고 시각과 촉각의 실시간 피드백을 요구합니다. 아, 그러니까 근육의 크기를 무식하게 키우는 게 아니라 뇌의 통제력을 극대화하는 쪽으로 진화했다는 거군요. 어떻게 보면 인간의 신체는 특정한 사냥감을 잡기 위해 설계된 단일 목적의 무기가 아니네요. 네, 무기라기보다는 도구죠. 무엇이든 상상하는 대로 만들어낼 수 있는 3D 프린터나 약간 뭐든지 깔 수 있는 범용 플랫폼에 더 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확합니다. 인간은 단일한 신체 능력을 뾰족하게 깎는 대신 여러 신체 부위를 하나로 엮어내는 놀라운 운동 사슬을 발달시켰습니다. 운동 사슬이요? 네, 평범한 현대인이 야구공을 던지는 동작을 한번 떠올려 보시죠. 땅을 딛고 있는 발목에서 시작된 체중 이동의 에너지가 무릎과 골반을 거쳐서 허리의 회전으로 이어지고요. 네, 투수들 폼 보면 허리가 휙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그 힘이 다시 어깨와 팔꿈치를 지나서 마지막 손가락 끝에 미세한 스냅까지 정말 물 흐르듯 순차적으로 전달됩니다. 와, 발끝에서 손끝까지 힘이 쭉 이어지는 거네요. 네, 이 복잡한 타이밍의 예술은 사실 수백만 년 전 우리 조상들이 사냥감을 향해 창을 정확히 던지기 위해 발달시킨 신경학적 계산의 결과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평범한 일상적 움직임 하나하나가 곧 진화의 도서관인 셈이죠. 발끝에서 손끝까지 힘을 전달하는 능력이 결국 뇌의 정교한 통제력이라는 거네요. 진짜 멋집니다. 여기까지는 이 신체적 협응력이 도구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아주 명쾌하게 이해가 됩니다. 네, 다행이네요.
그런데 제가 오늘 심층 탐구 자료들을 꼼꼼히 읽으면서 진짜 가장 신선한 충격을 받았던 부분이 따로 있어요. 오, 어떤 대목이었나요? 바로 이 인간 특유의 움직임이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를 구사하는 데 엄청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대목이에요. 아, 호모 링구이스티쿠스와 연결점 말씀이시군요. 예, 보통 우리는 뇌가 먼저 똑똑해져서 언어를 짜잔하고 발명했고 그 언어를 도구 삼아 문명을 발전시켰다고 상식처럼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호모 모티부스의 관점에서는 순서가 완전히 반대더라고요. 움직임이 언어를 낳았다는 주장이 어떻게 가능한 거죠? 그 부분이 바로 호모 모티부스 이론이 제시하는 가장 도발적이면서도 과학적인 패러다임 전환입니다. 신경과학적으로 뇌의 구조를 들여다보면 되게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거든요. 신경과학이요? 네. 인간의 뇌에서 언어의 문법과 구조를 처리하는 영역, 대표적으로 브로카 영역이라고 부르는 부위가 있는데요. 이 부위가 신체의 미세한 움직임을 통제하는 운동 피질과 바로 인접해 있거나 심지어 겹쳐서 작동합니다. 네, 뇌에서 손가락이나 팔을 움직이라고 명령하는 부분이랑 말을 할 때 문장을 만들어내는 부분이 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요? 네, 학자들은 이게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언어를 구사한다는 것은 결국 단어들을 특정한 문법적 순서에 맞게 배열하는 행위잖아요. 아, 그렇죠. 주어, 동사, 목적어 이런 순서요. 맞습니다. 주어, 목적어, 서술어라는 순서가 틀리면 문장의 의미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죠. 그런데 아까 이야기한 초기 인류가 도구를 만들던 과정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돌도끼 만드는 거요? 네, 알맞은 돌을 고르고 특정한 각도로 타격을 가해서 깨고 날을 다듬고 그걸 다시 나무자루에 묶는 이 일련의 행동 역시 정확하고 논리적인 순서가 필수적입니다. 아, 순서가 꼬이면 돌도끼가 안 만들어지니까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인간이 복잡한 도구를 만들기 위해 신체의 움직임을 순차적으로 조직화하던 바로 그 신경회로가 훗날 단어를 순서대로 배열하는 언어적 통사론의 밑바탕이 되었다고 분석합니다. 와, 이거 정말 소름 돋는 이야기네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구석기 시대 조상들이 돌도끼를 깎고 조립하던 그 논리적이고 순차적인 몸의 움직임이 뇌에 막 새로운 길을 냈고 수십만 년 뒤에 그 잘 포장된 길을 따라서 언어라는 자동차가 달리기 시작했다는 거잖아요. 네, 아주 완벽한 비유입니다. 이거 들으니까 명절에 가족들이랑 자주 하는 몸으로 말해요 게임이 갑자기 생각납니다. 아, 제시어 맞추는 게임이요? 네, 제시어를 보고 말을 할 수 없으니까 막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인상을 팍 쓰고 온몸을 뒤틀면서 바디랭귀지를 하잖아요. 저는 그게 그저 말이 안 통해서 답답할 때 쓰는 임시방편이라고만 생각했거든요. 보통 그렇게들 생각하시죠? 근데 사실은 인류가 언어라는 고도의 추상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진화의 무대에서 수십만 년 동안 매일같이 연습했던 리허설 같은 거였군요. 네, 아주 날카로운 통찰입니다. 음성 언어가 지금처럼 고도화되기 전에 초기 인류는 철저하게 손짓, 눈빛, 자세의 변화라는 신체 언어로 먼저 소통했습니다. 사냥할 때 조용해야 하니까요. 그렇죠. 사냥감을 쫓을 때 소리를 내면 들키니까 당연히 고요한 몸의 언어를 썼겠죠. 그중에서도 손가락 하나를 뻗어서 특정 방향을 가리키는 행위를 생각해 보십시오. 저기 하고 가리키는 거예요? 네, 대부분의 동물들은 사람이 손가락으로 무언가를 딱 가리키면 그냥 손가락 끝만 멀뚱멀뚱 쳐다볼 뿐 그 너머의 대상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강아지 키워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아, 맞아요. 간식 던진 방향을 가리키면 제 손톱만 핥아요. 네, 하지만 인간은 손가락을 뻗는 단순한 제스처 하나로 타인과 시선을 탁 일치시키고 저기에 무언가 있다라는 공동의 주의를 순식간에 만들어냅니다. 시선을 공유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움직임이 뇌의 복잡한 연산을 깨우고 그 깨어난 뇌가 움직임을 통해 타인의 의도와 연결되면서 비로소 호모 링구이스티쿠스, 즉 언어적 인간이 탄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움직임이 뇌를 깨우고 언어를 조각했다니 진짜 들을수록 놀랍습니다. 그런데 개인이 미세한 손가락의 움직임으로 도구를 만들고 제스처로 의사를 표현하는 수준을 이제 넘어서게 되면은요. 필연적으로 다수의 사람들이 함께 움직이는 단계로 진입하게 되잖아요. 네, 집단 단위로 확장되는 거죠. 저는 사실 개인의 꼬물거리는 움직임보다 이 지점이 인류 문명의 폭발을 가져온 진짜 기폭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 지점이 바로 호모 모티부스라 지구의 생태계를 완벽하게 지배하게 만든 조직화된 집단의 움직임입니다. 조직화된 집단 움직임이요? 물론 자연계에도 꿀벌이나 정어리떼처럼 수십만 마리가 거대한 군집을 이뤄서 움직이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아쿠아리움 가면 정어리 때 진짜 장관이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그들의 군집 비행이나 유형은 화학물질을 감지하거나 옆 개체와의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아주 단순한 생물학적 규칙의 기계적인 반복일 뿐입니다. 반면에 인간의 집단 움직임은 완전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철저히 기호화되어 있고 공동의 의도가 담겨 있으며 역할이 분담된 고도의 조직적 행위라는 점이죠. 아, 거대한 맘모스를 사냥할 때를 머릿속으로 그려보면 이해가 확 빠르겠네요. 우리 조상들이 사냥할 때 그냥 단순히 우르르 몰려가서 막 소리를 지르며 돌을 던지는 게 아니었을 테니까요. 당연하죠. 그랬다간 다 밟혀 죽었을 겁니다. 수십 명이 각자의 위치를 잡고 눈빛으로 신호를 싹 주고받으면서 누군가는 도망갈 길을 막고 누군가는 함정으로 유인하고 있다가 완벽하게 조율된 타이밍에 동시에 창을 찌르는 치밀한 협동전이었겠네요. 네, 한편의 영화 같죠? 여기에는 아까 말씀하신 움직임의 순서를 통제하는 뇌의 능력과 또 타인의 행동을 실시간으로 예측하는 그 고도의 인지 능력이 다 총동원되었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사냥터에서의 조직적인 집단 움직임은 인류 사회가 부족 단위, 국가 단위로 덩치가 커지면서 곧바로 군사적인 전투 대형으로 진화하게 됩니다. 전투 대형이요? 네, 로마 군단의 그 유명한 거북이 방패 진영 테스투도라고 하죠. 아니면 현대 군대의 각 잡힌 제식 행진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 열맞춰 걷는 거요? 수백, 수천 명의 인간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동일한 보폭으로 걷고 정확한 타이밍에 창을 내지르는 그 모습은요. 적에게 물리적인 타격을 주기도 전에 그 압도적인 시각적 질서만으로도 엄청난 공포를 줍니다. 진짜 무서울 것 같아요. 땅이 울리잖아요. 집단 전체가 마치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처럼 호흡을 맞추며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자연계에서 오직 인간만이 발휘할 수 있는 가장 무서운 폭력이자 사회적 권력의 시각화였던 것이죠. 와, 조직화된 움직임이 곧 권력이 된다. 아주 서늘하면서도 흥미로운 분석이네요. 그런데 자료를 보면 이런 생존과 전투에 직결된 집단의 움직임이 문명이 발달하면서 오늘날 우리가 막 열광하는 스포츠로 고스란히 이어졌다고 설명하던데요. 네, 스포츠가 아주 완벽한 예시죠. 사실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생존을 위해 당장 맘무스를 사냥하거나 옆 동네 사람들이랑 방패 진영을 짜고 싸울 일은 없잖아요. 그렇죠. 경찰에 잡혀가죠. 그런데 왜 우리는 여전히 주말만 되면 프리미어리그 축구 경기나 프로농구를 보면서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고 거대한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걸까요? 바로 그 열광의 근원이 진화의 흔적, 즉 우리 뇌 깊숙한 곳에 각인된 호모 모티부스의 본성입니다. 뇌에 각인되어 있다고요? 네, 현대 팀 스포츠 구조를 생물학적으로 싹 분석해보면 고대 인류의 집단 사냥 구조와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경기장에 나선 선수들은 각자의 포지션, 즉 명확한 역할 분담이 있고요. 공격수, 수비수 이렇게요? 맞습니다. 감독이 짠 약속된 전술이라는 계획에 따라 움직이며 상대방의 수비라는 방해물을 뚫고 골이라는 최종 목표를 달성해야 하죠. 아, 맘모스 대신 골이네요. 심지어 축구 같은 팀 스포츠가 아니라 육상이나 수영 같은 철저한 개인 종목조차도 그 이면에는 고도로 통제된 움직임의 규칙이 존재합니다. 출발선에 선수들이 나란히 줄을 서서 완전히 정지해 있다가 단 하나의 신호음 탕 하는 총성에 맞춰 일제히 몸을 튕겨나가는 동기화된 타이밍의 규칙이죠. 아, 그러니까 우리가 손흥민 선수가 막 완벽한 전술적 타이밍으로 수비수를 뚫고 골을 넣는 장면에 열광하거나 올림픽 400m 계주에서 바통을 아슬아슬하게 넘겨주는 순간 심박수가 확 치솟는 게 다 이유가 있었네요. 네, 도파민이 터지는 거죠. 수만 년 전 조상들이 거대한 짐승을 성공적으로 쓰러뜨렸을 때 뇌에서 분비되던 아드레날린과 도파민이 지금 경기 보는 우리 뇌에서도 똑같이 터져나오기 때문이군요. 맞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공놀이를 구경하는 게 아니라 인류가 혹독한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다져온 집단적 협동과 움직임의 서사를 재현하면서 무의식적으로 우리 사이의 연대감을 재확인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포츠가 언어나 인종을 뛰어넘는 인류 보편의 문화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진짜 멋진 해석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교하게 발달한 움직임의 기술들, 그러니까 창을 던지는 각도나 진영을 짜는 규칙 같은 것들은 유전자에 새겨진 생물학적 본능만으로는
절대 다음 세대로 이어질 수 없다는 약간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아, 맞아요. 송아지는 태어나자마자 뭐 몇 분 만에 비틀거리면서도 걷기 시작하고 본능적으로 어미젖을 찾잖아요. 네, 자연의 섭리죠. 근데 인간의 아이는 걷는 데만 1년이 걸리고 젓가락질이나 자전거 타기 같은 디테일한 움직임은 일일이 오랜 시간 피나는 연습을 통해서 다 배워야 하니까요. 바로 이 대목에서 인간은 다른 동물들과 또 한번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어떤 차이인가요? 인간은 직립보행이라는 기본적인 신체 기능 외에 생존과 문명을 유지하기 위한 특화된 움직임을 끊임없이 가르치고 학습합니다. 가르친다. 즉, 움직임을 철저히 문화적으로 전수하는 유일한 종이라는 거죠. 노련한 어부가 아들에게 파도의 흐름을 읽고 배 위에서 균형을 잡으며 그물을 던지는 허리의 반동을 직접 가르치고, 무술사범이 제자에게 상대의 타이밍을 뺏는 폭발적인 스텝과 호흡 통제법을 전수합니다. 몸에서 몸으로 전해지는 거군요. 네, 안무가도 댄서에게 슬픔이나 기쁨 같은 추상적인 감정을 척추의 각도와 손끝의 떨림으로 번역하는 방법을 가르치잖아요. 아, 직업이나 역할에 따라 몸을 쓰는 방식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지식 데이터베이스로 변해서 세대 간에 전승되는 거군요. 정확한 요약입니다. 생각해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평생 땅을 일궈온 농부의 움직임은 지구의 중력을 이겨내면서 흙을 파고 무언가를 들어올리는 반복적인 노동에 약간 묵직한 리듬에 맞춰져 있다면요. 네, 땅과 싸우는 리듬이죠. 반대로 거친 바다에서 파도를 타는 서퍼의 움직임은 시시각각 변화하는 물의 흐름에 체중을 완전히 맡기고 균형을 잡아내는 유연성에 극대화되어 있잖아요. 아주 훌륭한 대비입니다. 호모 모티부스의 관점에서 보면 직업이나 사회적 역할은 단순히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어떤 움직임의 시스템을 몸에 새기고 있느냐로 정의할 수 있죠. 몸에 새긴다. 네, 수십 년을 무대에서 보낸 발레리나의 발등 구조나 걸음걸이, 평생 활을 쏘한 궁수의 어깨 근육 비대칭성에는 그들이 속한 문화와 직업의 지난한 역사가 말 그대로 물리적으로 그리고 해부학적으로 조각되어 있습니다. 와, 그렇다면 특정한 삶을 치열하게 살아온 사람의 걷는 뒷모습이나 그냥 식당에서 무심코 물컵을 쥐는 손동작 하나만 주의 깊게 관찰해도 그 사람이 어떤 삶의 궤적을 밟아왔는지 쓱 읽어낼 수 있다는 뜻이네요. 네, 몸이 곧 이력서인 셈이죠. 인간의 몸과 그 몸이 만들어내는 움직임 자체가 한 개인의 자서전이자 문명의 기록 매체인 셈입니다. 이거 정말 시적인 통찰이네요. 사실 과학이 도달한 가장 아름다운 결론 중 하나가 바로 그것일 겁니다. 우리의 몸은 생각이나 정신을 담아두는 단순한 껍데기나 이동수단이 아니라는 거죠. 껍데기가 아니다. 네, 세상과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며 진화해온 가장 지적이고 역동적인 주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간이 막 뇌의 크기나 도구라는 물질적 결과물이 아니라 몸을 정교하게 움직이고 타인과 리듬을 동기화하는 그 펄떡이는 과정 자체를 통해 문명의 뼈대를 세워왔다는 사실을 깊숙이 해부해 보았습니다. 네, 긴 여정이었네요. 흥미로우면요. 이 호모 모티부스의 본능이 수만 년이 지난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우리 주변 곳곳에서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겁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우리 일상이에요. 전 세계를 매료시키는 K-팝 아이돌의 한치 오차 없는 화려한 칼군무, 수만 명의 낯선 사람들이 도심의 아스팔트 위를 함께 숨쉬면서 질주하는 마라톤 대회. 아, 마라톤도 엄청난 동기화죠. 네, 그리고 일과를 마치고 스튜디오에 모여 똑같은 호흡으로 명상하는 요가 커뮤니티. 심지어 모니터 앞에서 0.1초의 반응 속도를 위해 수천 번씩 체계적으로 근육의 타이밍을 통제하는 e스포츠 선수들의 손놀림까지 말이죠. 전부 호모 모티부스의 증거들입니다. 이 모든 현상들은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고 말하는 데 그치는 존재가 아니라 끊임없이 몸을 움직이고 타인과 리듬을 조직화하며 정체성을 확인하는 존재임을 강력하게 증명합니다. 결국 우리가 방구석에 혼자 고립되어 있을 때보다 타인과 발을 맞추고 함께 땀을 흘리며 무언가 공통의 목표를 향해 신체적 리듬을 공유할 때 인간은 가장 본질적이고 완성된 상태에 도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뇌와 몸이 애초에 그렇게 설계되어 있으니까요. 아, 함께 움직일 때 완성된다. 정말 묵직한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오늘 탐구한 수백만 년의 진화사를 바탕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조금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일지 기대되네요.
수백만 년 동안 걷고 뛰고 돌을 깎으며 뇌를 진화시켜온 우리 인류가 지금은 하루 종일 모니터 앞 푹신한 의자에 앉아서 스크린만 바라보는 삶을 살고 있잖아요. 손가락 끝으로 키보드와 스마트폰을 톡톡 두드리는 것 외에는 물리적 이동이 거의 필요 없는 삶이죠. 현대인들의 가장 흔한 모습이죠. 맞아요. 인류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신체적 움직임이 극단적으로 억제된 이 고도의 디지털 시대에 우리는 과연 스크린 속 가상세계를 누비는 새로운 차원의 호모 모티부스로 진화하고 있는 중일까요? 아니면 수십만 년 전 우리를 지혜롭고 협동하는 진정한 인간이게 만들었던 그 가장 강력하고 원초적인 본질을 서서히 잃어버리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질문이네요. 오늘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다음번에 자리에서 일어나 뻐근한 몸에 기지개를 켤 때 당신의 몸속에 잠들어 있는 그 200만 년의 리듬을 느끼면서 이 질문의 답을 한번 스스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층탐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